디퍼런스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패널 디스커션 모더레이터를 맡은 디사이퍼 교육 리드 문보설입니다. 2024 디퍼런스 마지막 시간인 패널 디스커션에 업계의 저명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뭉쳐야 사는 모놀리틱이냐 흩어져야 사는 모듈러냐를 주제로 블록체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디스커션에 앞서 연사분들께서는 제 옆에 있는 박찬우 부학회장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사이퍼에서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우라고 하고요. 일단 우선 디사이퍼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네, 그리고 그 디사이퍼의 훌륭한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마감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A41에서 그 블록체인 노드 운영하는 인프라 팀의 리드를 맡고 있는 장혁수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서 저희 한주만 CTO님이 저 회사에 대한 소개는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팀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 제 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블록체인 노드에 대한 인프라라는 게 그 정도로 웹2나 웹1 수준으로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이슈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점차 이런 고도화된 아키텍처가 웹2나 웹1 수준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 아키텍처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니즈가 많이 생겼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팀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 매일 밤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포퓰러스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변중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따로 자기소개를 준비한 건 아니라서 네,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다른 뛰어나신 분들보다 그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조금 제 생각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글의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장 리서치를 하다가 지금은 제품 개발 쪽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젠글에서 ERP라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창기의 블록체인과 비교했을 때 현재 등장한 블록체인들은 매우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모놀리틱 블록체인들이 등장한 이후 최근 들어 셀레스티아, 디멘션, 스타크넷 등 다양한 모듈러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놀리틱, 모듈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TVL이나 체인 활성도 측면에서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놀리틱 블록체인과 모듈러 블록체인은 각각 어떠한 장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혁수 리드님께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성장 배경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를 하게 돼서 이제 떨리는데 저희가 저도 디사이퍼 학회원 출신이라 디사이퍼 후드티를 입고 있잖아요. 네, 저희 디사이퍼가 어쩌다 보니 모놀리틱 블록체인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건 학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또 저희 회사의 의견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TVL도 확 높아지고 이 체인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지인데 사실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해 드려보자면 지금 L2 중심으로 모듈러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예전에 이 똑같은 일들이 모놀리틱에서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매일 똑같은
이건 똑같은데 왜 또 나오지 하는 모놀리틱 블록체인들이 계속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살아남은 몇 가지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모듈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러티브를 지금 잘 탄 상태죠. 사실 모듈러 블록체인이 이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게 되는 배경 자체가, 모듈러는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모놀리틱에 비해서. 그 자체적으로 보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산 자체를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레이어들에게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고, SDK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찍어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어드랍 메타가 확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체인의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의미 없는 트랜잭션들이 다양한 레이어 2, 레이어 3에 막 찍히고 있어요. 사실 되게 비슷한 것들이 이제 모놀리틱 체인에서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놀리틱 체인의 대부분은 사라졌고, 이제 살아남은 몇 개의 블록체인들이 이제 실제로 실사용자들을 온보딩 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뭐 수이라든지 뭐 앱토스 이런 체인들도 보면은 마케팅 방향 자체가 대동강물을 막 퍼주잖아요. 근데 그 퍼주는 게 뭐 트랜잭션 찍는 유저들한테 준다기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주고 있어요. 결국 그 검증을 받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TVL을 올라가고, 어떤 체인이 정말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다르게 좀 두 가지 진영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김재원 팀장님께 모듈러 블록체인의 성장 배경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모듈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트라든지 베이스 등 최근에 굉장히 수많은 레이어 2들이 등장하고, 기업들도 이제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출시를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자기 입맛대로 블록체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이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트랜잭션 수수료라든지 MEV 등을 통해서 어떤 부가적인 뭐 가치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블록 스페이스, 자체 블록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뭐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경쟁이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어떤 탈중앙화나 보안을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듈러 블록체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의견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박찬우 부학회장님께서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서 재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레이어 2가 되게 커스터마이저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걸과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모놀리틱 체인이 좀 더 커스터마이저블한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의 알고리즘부터 그 이더리움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어 2 간의 그런 자산 이동도 당연히 종속적이기 때문에 되게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종속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레이어 2에서 또 다른 레이어 2로 갈 때 당연히 또 브릿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 또 이더리움을 거쳐서 다시 다른 레이어 2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파이널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모놀리틱이 좀 더 커스터마이저블하고, 그래서 약간 모나드나 뭐 베라체인 그런 체인들이 또 자기만의 개념을 가진 그런 체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브릿징 문제를 예시로 오히려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더 커스터마이징에 용이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신 패널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네. 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모놀리틱 관련해서 두 분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저는 일단은 모놀리틱이나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티시스 자체가 그 체인의 어떤 구조나 성능을 지칭하는 프레임워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좀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서 모놀리틱 체인이 조금 더 닫힌 생태계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웹2에서 이제 애플과 같은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집중을 하는 게 모놀리틱 체인들 그리고 좀 더 열린 생태계를 지향을 하는 모델이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옵티미즘이 만드는 오피스텍 같은 게 있을 거고 재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어떤 뭐 체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체인 자체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 레고 블록을 짜기 위한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게 모듈러가 가진 CSS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사이퍼 이제 그 박찬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 차원에서 봤을 때 뭐 모듈러가 낫냐 뭐 모듈틱이 낫냐 뭐 둘 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앱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구축된 거 위에서 내가 새로운 거를 올릴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 점 때문에 새로운 체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나만의 뭔가 가설 검증을 하는 데 쓰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모듈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모놀리틱 블록체인은 각자가 하나의 온전한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 모듈러 블록체인은 기반이 되는 레이어 1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생태계에 융화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유저 및 빌더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모놀리틱 블록체인과 모듈러 블록체인이 취하게 될 방향성이 다를 것 같은데요. 모놀리틱 블록체인과 모듈러 블록체인은 향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먼저 박찬우 부학회장님께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자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그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해결하는 문제와 이더리움 레이어 2가 해결하는 문제가 일단 블록체인 확장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크고 유저가 많은 상태에서 이 레이어 2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저 확보가 되게 쉽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체인 자체의 브랜딩에 대한 거는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이 생태계 자체를 0에서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측면에서 예를 들면 계속 베라체인과 모나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체인은 사실 체인이 런칭하기도 전에 커뮤니티가 되게 견고하고 각자의 색깔이 되게 뚜렷한 상황이고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잠재 유저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체인을 런칭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모놀리틱 블록체인 입장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사실 앱토스나 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같은 거보다는 체인을 단장 런칭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유저와 빌더 두 사이드를 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유저와 빌더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은 저는 유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저가 있어야지 새로운 빌더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할 거고 또 그러한 빌더들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더 많은 유저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저는 바람직하고 그게 워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앱토스나 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이드를 한 번에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랜드 프로그램을 지금 또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박찬우 부학회장님께서 모놀리틱 블록체인은 0에서부터 생태계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브랜딩을 해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유저와 빌더를 모두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혁수 리드님께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박찬우 부학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그 옆에 그 변중 그 리서처님이 이게 모듈러랑 모놀리틱을 어떤 하나의 뭐 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라고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전 그래서 그 모놀리틱이라는 걸 그냥 레이어 1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레이어 2나 레이어 3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 체인에 락업된 자산, 그러니까 그 POS에 한해서 그 체인의 경제적인 그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크게 잘 갖춰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레이어 2나 뭐 이런 모듈러 블록체인의 위에 올라가는 모듈들은 그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커스터마이즈도 쉽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내가 어떤 차이점을 줄 수 있는지 뭐 블라스트도 얘기해 주셨지만 브리징된 자산에 대한 네이티브 일들을 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TBL을 모았죠. 이런 식으로 다른 레이어 2, 다른 모듈러에 비해 얼마나 더 큰 차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반대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 이더리움 위에만 지금 다른 모듈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 위에서 대부분의 생태계들이 빌드되고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게 EVM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좋은 뭔가 스킬셋을 갖고 있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이더리움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체인이기. 결국 이거를 다른 레이어 1, 그러니까 다른 모놀리틱에서 가져오려면 저는 그들이 세울 궁극적인 방향은 그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1의 보안을 뒷받침하는 그 토큰의 가격을 결국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체인에 스테이킹할 요인들, 뭐 리스테이킹이라든지 뭐 그런 LSP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 많은 전략을 통해서 체인에 락업되는 보안을 위한 자산들을 늘리고 이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국 전략을 세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가 뭐 레이어 1 코인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네, 그런 방향으로 저는 레이어 1들이 앞으로 전략을 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중 리서처님께 모듈러 블록체인이 기존 생태계에서 주목받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전략 혹은 어떤 전략들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모듈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놀리틱 체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잠깐 얘기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놀리틱 체인을 아까 뭐 닫힌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전략적으로 되게 강점이 있는 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좀 집중된 방향성으로 조금 더 리소스를 모아서 여기를 뭐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저는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페이먼트 솔루션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비자 카드도 보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로 솔라나 체인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이더리움에 넘는 로컬라이즈드 피 마켓이랑 뭐 패럴 엑스큐션 같은 것들 이제 특징으로 꼽았는데 그래서 뭐 구성 자체 뭐 성능 뭐 VM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 적합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좀 전략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다는 점들이 그 모놀리틱 혹은 뭐 닫힌 생태계의 특성이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모놀리틱 체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마디만 하고 싶었고요. 모듈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는 여러 이제 프레임워크들도 있고 뭐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되게 보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 하나라고 좀 약간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모듈러 블록체인이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파편화된 생태계랑 이제 사일로된 환경이라고 같아서 지금 롤업들이나 뭐 공유 시퀀서나 뭐 공유 프로버 등 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인터로퍼러빌리티에 가장 먼저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각자 뭐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하고 있는 거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누가 먼저 이거를 인터로퍼러빌리티 레이어가 되느냐가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모듈러 블록체인이 주목받기 위한 요소로 상호 운영성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팀장님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주웅님이랑 사전에 진짜 얘기하지 않았는데 놀랍도록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모놀리틱 블록체인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나 앱토스, 스위, 뭐 세이, 모나드 이런 체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확장성이 높고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그 뭐 경쟁력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세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먼트랑 수많은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그 블록체인들도 이 점들을 알고 그런 측면에서 그 생태를 굉장히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웅님이 솔라나의 뭐 비자 카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자 카드 외에도 이제 서클과 협업해가지고 USDC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통해서 최근에 쇼피파이를 통한 결제 금액이 2천만 달러를 넘겼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들도 다 이러한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면에 모듈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잘하던 대로 기술적인 어떤 생태계나 TVR 같은 측면에서는 이미 굉장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엑스펜션을 좀 많이 확장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블록체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이 있겠고, 그게 뭐 아이겐레어라든지 최근 셀레스티아의 DA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수많은 뭐 엠롤업들이 생기고 수많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상호 운용성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들도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베이킹을 할 때 뭐 우리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어드밴스먼트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패널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미래의 모듈러 블록체인과 모놀리틱 블록체인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찬우 부학회장님과 변중 리서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부학회장님부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더리움이 등장한 이후로 많은 모놀리틱 블록체인들이 등장했는데, 현재는 그 이더리움 위에 있는 레이어 2가 많이 되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모놀리틱 블록체인들이 등장했지만 사실 되게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레이어 2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레이어 2들은 다 범용 레이어 2 체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범용 레이어 2 체인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안 남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블록체인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더리움만 남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앞서도 말했다시피 브랜딩을 잘한, 그러니까 뭐 브랜딩이란 게 커뮤니티를 견고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는 아예 자기만의 독보적인 그런 기능이 있거나 그런 걸 잘한 블록체인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인텐트 기반의 블록체인이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탈중앙화 이슈가 좀 있다고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탈중앙화 이슈는 여타 다른 모놀 확장성을 우선으로 한 모놀리틱 블록체인들에도 똑같이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텐트 기반의 블록체인이 완전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브랜딩을 확실히 한 블록체인 몇 개가 남을 것이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중 리서처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혹시 죄송하지만 질문이 둘 중에 어떤 생태계가 조금 더 미래의 네. 모듈러 블록체인과 모놀리틱 블록체인 중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지입니다. 네. 질문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뭐 아마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모듈러 블록체인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업스트랙션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 그 위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남긴 이제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뭐 본인 제품 홍보를 약간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닫힌 생태계랑 뭐 열린 생태계를 이제 지지하는 모델이 뭐 언제나 뭐 PC든 모바일이든 있어왔지만, 이제 그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좀 더 열린 생태계를 지지하는 모델이 좀 더 많은 것들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호 운영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등장하는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이제 크립토 쪽에 등장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써봤을 때 점점 더 내가 어떤 체인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더욱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체인들을 내가 이제 어떤 체인들 위해서 쓰는지 모르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랑 상호작용할 수 있게 위해서는 그 상호 운영성을 통해서 여러 개 그래서 하나의 사용자가 하나의 생태계에서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들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청중분들에게 앞에 계신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차례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들 레이어 1으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최초의 블록체인이자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송금도 빠르고 간편해서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레이어 1으로서 비트코인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요?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항상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무리 얘기해도 뭐 가장 안전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고, 그러지 지금까지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는 무언가들이 이더리움만큼 생기지 않았던 거는 결국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트랜잭션을 가지고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뭐 최근에 뭐 스택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위에 무언가를 또 올리기 위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고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훌륭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경제적 보안 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이전 질문에도 저도 하나 의견이 있어서, 사실 모듈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뭐 다른 뭐 이더리움에 갑자기 뭔가 블루칩 NFT가 민팅한다 그래서 내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또 그 위에 모듈러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방향은 몇 가지의 L1이 남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뭐 특정 게임을 메이플 스토리를 위한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 센트릭한 L1, L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L2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질문은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앞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이 오프라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모듈러 블록체인의 앱스트랙션적인 측면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기존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펜던시가 커진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최근에 GK 싱크라든지 다양한 레이어 2들이 4844 업그레이드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왜냐하면 4844 업그레이드가 돼야 본인들이 이제 블록 트랜잭션을 쓸 수 있고 가스피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 2들은 결국은 이더리움이 발전되기를 바라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초래될 텐데, 이더리움이 발전되는 방향성과 속도가
DK싱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프로덕트와 본인들의 어떤 기술들이 존재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존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허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뭐 주웅님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의하는 생각이고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중간에 뭐 세션에서 나왔지만 뭐 L3 체인을 제가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뭐 게임 관련해서 L3 체인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자이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을 지원하기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나는 이더리움 체인에 올라가고 싶지만 이더리움 체인에서 언제까지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나온지 기다릴 수는 없고 내가 그걸 먼저 만들거나 아니면 또 그 게임만을 위한 뭐 무슨 가스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능 등을 넣겠다. 그러면서도 이더리움의 보안이나 아니면 뭐 특성들 뭐 실행 환경들에 의존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느리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너럴한 프레임워크이자 모든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반 레이어로 작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훨씬 더 느리게 발전하는 방향성을 이제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레이어 1 치고는 되게 발전이 빠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투닥투닥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방향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되게 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전략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솔라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지향하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프라인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모스 이코시스템이랑 저기 L2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코스모스 이코시스템에 있는 앱체인의 아이덴티티랑 L2의 아이덴티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L2가 원하는 그 보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를 원하면은 코스모스 이코시스템에서 그냥 ICS를 쓰면 되고, 그리고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지금 L2에서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IBC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현재도 지금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2보다 저는 코스모스 이코시스템의 앱체인의 시스템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L2가 더 하입을 받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패널들의 생각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저도 코스모스 앱체인 쪽의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는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더리움을 레버리지해서 레이어 2 생태계가 되게 활발하게 하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스 앱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들도 브랜딩을 열심히 이전까지 계속 해왔고 그게 이제 조만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모스 앱체인 시스템에서 브랜딩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저는 베라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코스모스 앱체인이 그 앱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실 그런 논리로 시작된 체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블록체인화해서 만든다는 걸로 생각하면은 코스모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스모스 앱체인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뭐 100개 보통 한 100개에 달하는 밸리데이터 셋을 구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일지는 또 붙어줄지는 또 잘 모르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에 또 많은 권한이 있고 결국 그걸 뒷받침하는 보안은 또 이더리움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겠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코스모스 앱체인이랑 두 개가 되게 많이 닮아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은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고 있는 L2들이 조금 더 하입을 받는 거는
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일단은 L2가 조금 더 뭐 하이브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뭐 찝어주는 게 아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코스모스 생태계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왜 사실은 저희가 모듈러 모놀리틱이라고 했는데 저도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코스모스 생태계도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 일어나는 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장 큰 단점은 그 밸리데이터 네트워크겠죠. 그거를 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엄청 큰 규모의 그 뭐 이제 한두 푼도 아닌 규모의 밸리데이터 네트워크를 매번 구축해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앱체인으로서 한계 뭐 이거 좀 단점은 있는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충분히 조금 더 시장에 좀 더 주목이 필요한데 충분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네, 이번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모놀리틱 및 모듈러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2024 디퍼런스의 2부 패널 디스커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박찬우 부학회장님, 장혁수 리드님, 변주웅 리서처님, 김재원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